2부 순서는 1부에 이어서 기술의 혁신은 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온라인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노동이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거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플랫폼 노동 현장의 실상을 중심으로 기술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부 첫 순서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수민 연구자님을 모시고 안전한 배달을 허용하지 않는 알고리즘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배달을 허용하지 않는 알고리즘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맡은 박수민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플랫폼 음식 배달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현장 참여를 하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배달 노동자들의 경험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배달 노동자의 안전과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3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배달 과정에서의 안전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런 안전과 위험의 뒤에 있는 구조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대안에 대한 모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개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배달 노동 과정에서의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도로 주행 중에 일어나는 사고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사고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재해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로에서의 사고만을 강조하면 이걸 산재가 아니고 교통사고로 사실 축소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배달 노동에는 운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 국감 자료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제 보시면 교통사고 외의 사고가 사실 더 많이 산재 승인 과정에 이제 산재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이외의 사고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걸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 다세대 주택, 그런데 이제 그 외부에 노출된 대리석 계단, 엄청 비가 젖어가지고 미끄럽겠죠. 근데 거기를 핸드폰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 달려서 내려가고 있는 배달 노동자. 정말 이제 이렇게 미끄러져서 낙상하는 사고를 비롯해서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주행 외에도 여러 가지 사고가 있다. 이런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질환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처럼 이제 폭염 같은 경우에는 배달 노동자 외에도 사실 많은 이동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노출이 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받고 이렇게 무사히 위기를 넘기신 분이 있었다는 기사도 사실 있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만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을 시작한 초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을 하면 할수록 통증과 충격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더 일을 하면 할수록 사실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 자체를 보시면 배달통이 위로 들어 올려서 뚜껑을 열게 되는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키가 작을수록 이제 어깨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마트 배달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생필품, 예를 들어 물이라던가 액체 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어깨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 이 화면의 오른쪽에 보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거리에 다니는 오토바이들을 보면 저렇게 뒤에 뭘 붙여놓은 허리를 지지하는 게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게 오토바이가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도로 주행 중에 충격을 모두 이제 허리나 이런 곳에 충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충격을 분산하려고 이런 것들을 붙이시는 거거든요. 이런 만성 질환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사실 이게 한국과 외국의 사례가 약간은 다르기는 합니다. 외국은 지금 이제
배달 노동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주 노동 이런 인종 문제와 관련해갖고 타겟팅이 되어서 폭력을 겪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뭐 그런 타겟팅한 폭력이 있긴 하지만 이보다는 저는 이제 한국의 특성을 이제 보자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 경비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들의 갈등입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사례는 이 송도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는 이제 아파트에서 그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이제 물리적 충격으로까지 비화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 노동자 노조인 라이더 유니언에서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에 이제 대화를 요청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사실 많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정신건강이라는 측면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산업보건안전에서 사실 많이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의 위험, 이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 증세가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네, 뭐 꿈에서도 계속 사고를 당하는 꿈이라던가, 뭐 쫓기는 듯한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혼자서 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건 비단 배달 노동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자동화가 늘어나면서 지금 아까 앞에서도 이제 키오스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키오스크를 놓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자동화가 늘어나면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단절감, 그다음에 인적 어떤 사회적 자원의 감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더 많은 주목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의 이런 위험이나 안전을 다양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그 뒤에 있는 구조가 무엇일까? 사실 알고리즘만이라는 것으로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저는 크게 이제 시장의 압력,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압력,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의 압력을 보면 사실 10년 전에 배달 업계에서, 피자 배달 업계에서 이제 30분 배달제가 폐지가 됐는데, 지금은 30분이 그렇게 빠른 배달도 아니죠. 왜냐하면 마트 같은 걸 보면 이게 뭐 이 배달 애플을 켜갖고 마트 배달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5분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30분이 이제 더 이상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소비자들에게 몇 분 만에 도착했다, 몇 분 안에 도착할 거다,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럼으로써 이 빠른 감각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경험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감각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면 이게 소비자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고객 만족도라고 하기 애매한 부분이 노동에 대한 평가이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 어떤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사평가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고객들의 시간 감각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 속도 경쟁이 단순히 이제 빨리 배달을 해라가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어떤 시간의 속도, 시간의 감각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 인센티브인데요. 이 경제적 인센티브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그러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 인센티브는 사실 현재 한국에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배민이라던가 쿠팡이츠 같은 대형 플랫폼하고 일반 배달 대행사가 전혀 다른 인센티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대형 플랫폼의 사례인데요.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클리앙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유저가 이 하루 동안 이 쿠팡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이 가격을 다 캡처를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고, 근데 이제 이거를 코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보면은 두 번의 이 피크가 있죠. 이 피크 타임 때에 비피크 타임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높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리에 배달을 가게 되는데, 비피크 타임 때 뭐 4,000원인데, 피크 타임 때 10,000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피크 타임 때 더 열심히 벌어야겠죠. 이러한 경제적 인센, 이렇기 때문에 이 피크 타임이라는 이 짧은 타임프레임 동안 더 많은 배달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동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건 배달이 더 안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단건 배달이 뭐 경쟁 배차 같이 뭐 전투콜처럼 뭐 이렇게 달리면서 핸드폰에서 콜을 잡아야 되는 그런 압력은 덜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가격의 압박 속에서 최대한 이 가격이 올라가 있는 동안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배달 대행인데요. 일반 배달 대행, 그러니까 한국의 배달 구조가 사실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배민이라든가 쿠팡이츠 같은 대형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네 음식점과 직접 위탁 계약을 맺은 일반 배달 대행들이 있습니다. 이 일반 배달 대행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요동을 치는 그런 실시간 요금제가 아니고요. 단가가 그냥 계속해서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가가 그 대형 플랫폼에 비해서 낮아서 평균적으로 이제 3,000원에서 시작을 하고, 거리가 이제 올라가면 여기에 따라서 거리 할증이 붙는 구조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같은 동네에서 옆에 있는 사장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크 타임 때 콜을 제대로 빨리빨리 빼주지 않으면 다른 배달 대행사로 쉽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콜을 빨리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본 단가가 낮기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콜을 많이 수행을 해야지, 콜 수가 늘어나야지 기본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이제 단건 배달이 아닌 복수 배달, 뭐 이른바 묶어서 배달을 온다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건 배달을 하면 뭐 1시간에 3개? 뭐 이 정도 3-4개를 한다, 뭐 많이 해서 다 3-4개를 한다라고 해갖고서는 사실 오토바이 보험료라던가 기름값을 떼고 나면은 사실 수입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낮은 배달료를 유지하지만, 그러나 배달은 많이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이런 묶어서 배달한다, 혹은 복수 배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배달통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들고 달려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가 늦어지면 뒤에가 줄줄이 늦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늦어지면 안 되겠는 어떤 그런 속도 압박을, 이런 압박을 가지고 이제 배달을 달리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기술과 실제 세계의 연결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왼쪽에 보면 이것이 이 배달을 다 마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착착착, 소비자의 화면이 뜨잖아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는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동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된다라고 보일 수가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배달 앱에서 이제 배달 거리를 안내할 때 직선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실제 경로와는 달리 직선으로 안내를 하게 되면 배달 거리도 훨씬 더 짧아지고, 짧은 거리에 맞는 좀 타이트한 시간이 안내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아파트들 중에 이 오토바이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배달이라는 것은 배달이 빨라지려면 굉장히 연결이 스무스하게 다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주문하는 시스템, 결제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네트워크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 물류의 어떤 물류의 흐름, 그리고 도로,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달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몸이 직접 가서 그 앞까지 가야지만 물건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 사람의 이 몸의 움직임, 동선, 이런 것도 사실 그 연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 오토바이를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것은 사실 그 연결 자체를 거부하고 단절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굉장히 대형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도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 안내되어 있는 이런 배달 안내에는 사실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경비 노동자와
그를 빨리 배달을 해야 되는 배달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연결을 이런 개인적 수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연결은 아까도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교통체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개인적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결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혹은 이것을 통해 편의를 소비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이런 경제 주체들이 만나서 이것을 합의를 만들어내야지 이걸 노동하는 과정에서 임시 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이것을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갈등 심지어는 어떤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구조적인 모순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의 대안의 모색들이 있는가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배달 노동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플랫폼 노동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앞서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혹은 이제 모색의 흐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왜냐하면 노동자로서의 권리 혹은 어떤 사회보장제도 안에 편입을 해서 이들을 보호하자라는 흐름이 크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라던가 산업보건법을 통해서 산업보건법을 확장해서 이들을 그 안에 편입을 해서 다시 이제 보호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와 관련돼서는 사실 법원에서의 판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 호주와 한국에 있는 어떤 제도인데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화물운송 쪽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지금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건 사실 계속해서 정말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점점 누가 더 낮은 가격으로 이걸 해줄 수 있느냐를 서로 경쟁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위험을 더 감수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 더 과로를 하게 되고,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더 난폭한 운전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경제적인 압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적 인센티브,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드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낮추고 시장의 압력을 좀 낮추기 위한 제도로서 운임의 최저선을 정하자라는 게 이 안전운임제인데 이것을 택배나 배달에도 음식 배달에도 확대 적용하자라는 흐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로 어제 법안이 발의가 돼서 지금 그 배달 운동 쪽에서 이 법안을 통과를 하기 위해서 서명 운동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 안전운임제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은 맞춰라라는 최저 기준 요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실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도 데이터 접근권이라던가 알고리즘의 책임성이나 영향을 평가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접근들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대안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접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제도 속에서의 접근 이런 다양한 종류의 보호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인간의 경험, 노동자들을 좀 더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 발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주문을 해보고 실제로 노동자를 또 만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또 생각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일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결과만 있지만 과정을 못 보는 모든 맥락을 좀
화두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는 2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기술과 더불어 플랫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계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면은 연사님들에게 답변을 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장귀연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수민 연구자님의 발표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주제가 이제,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그런 건데, 저한테 주신 시간이 8분이에요. 그래서 8분 안에 이거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 배달 노동의 실태도 잘 보여주시고, 특히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고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만 알고 있지만은, 그 안에 어떤 그 정신적인 또 이런 뭐 소외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이 발생하는 원인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고리즘 이야기들도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안도 대체로 다 동의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는데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보는 뭐 현대, 삼성, 또 외국에 가도 보면은 삼성폰 쓰면 굉장히 뿌듯하고, 현대차 보면 반갑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기업은 자본주의 150년 역사를 보면 계속 뭔가를 새롭게 발전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도 뭔가를 통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안에서 상품도 계속해서 수요를 늘려가고 고용도 늘려가고는 있는데, 그 방식이 좀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핸드폰인 거죠. 이 안에 앱을 통해서 기업과 고객과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다 같이 접속을 해서 미스매치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중계를 하느냐? 그게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 중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단순한 중계가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외국으로 보면 요새 이제 가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 카카오, 뱅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쿠팡 뭐 이런 이제 유수한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엔 그 안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노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노동자하고 동반해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해서 같이 동반자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뭐 주제도 그렇지만 실제로 동반자적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단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5대 시가총액 5위에 2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고 또 하나가 네이버입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30대 기업 안에 올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익을 내는 방식이 이제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갑자기 많이 벌 수가 있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혁신 말고 노동과 관련해서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으로 양분되고 그 안에 또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분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로 보호해야 될 비용들을 기업들은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기업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계약 자체가 건별로 이루어지는데, 이 건별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게 바로 앞에 우리 김수민 선생님이 쭉 얘기해 주셨던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력 중개 회사들도 사람하고 기업을 매치를 시켰어요. 그런데
가격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플랫폼 기업은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 거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동반자적 관계를 갖기가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 플랫폼 기업이 나타난 거는 기본적으로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 세션에서도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이런 기술 발달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노동력은 예전보다는 덜 필요한 거고 덜 필요한 노동력과 높은 기술, 그래서 수요도 늘어나고 미스매치도 줄일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 완전히 유토피아적인 이런 건데 사실은 그러냐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보가 지나치게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은 처음에는 손실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정보를 모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이제 통제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위험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가 150년을 지탱할 수 있고 계속 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뭐 아담 스미스라든지 창조적 파괴를 얘기했던 이런 슌페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계속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해관계자들하고 동반 성장을 하지 않으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반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노동권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이런 의무들을 계속 좀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마 몇 년 안에 자율주행 차량이 그 거리를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나요? 사고 나죠,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져야 되나? 아니면 이 플랫폼 회사가 자율주행 차량 프로그램을 만든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운전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탑승하고 있는 차주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관계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려면 어떠한 규제들이 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저는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거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더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매우 탐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논의와 제어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아까 발제해 주셨던 이런 음식 배달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도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최소한의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논의의 중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막 들어와요. 네,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는 것을 아주 잘 인지하셨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8분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8분의 요약을 상당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와 플랫폼 기업의 동반자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화두를 던지셨고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정보에 독점하는 어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제재와 규제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자율주행차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제 뉴스 보니까 배달 노동자가 닭을 배달하는데 닭다리가 사라진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배달 플랫폼도 같이 책임을 진다는 어떤 법률적인 해석이 있다고 보여졌는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보호받고 서로가 사회적인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장귀영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규현입니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음식 배달 노동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많은 플랫폼 노동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술에 의해서 사실 사람의 노동이 종속되고,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이러는 거는 뭐, 현재 이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런 알고리즘이니, AI 시대니, 이럴 때 전부터도 물론 있었죠. 20세기 초에 이미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 같은 데 했을 때 그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매달려서 꼼짝 못하는 이런 광경들이 이제 기술에 의한 사람 노동의 소외, 이런 거를 대표하는 거라면은 요즘에 그런 기술에 종속된 노동들을 대표하는 거, 이런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가장 기술에 의한 인간 노동의 종속, 소외,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는데, 신림동 고시촌이 강남이랑 더불어서 음식 배달의 2대 성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진짜 집 앞에 가면은 이 다 배달하는 그 노동자들이 이거 다 핸드폰 보고 있는, 쫙 세워놓고 그러고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새벽에도 많이 보고요. 그런데 이 기술이 컨베이어 벨트 시대하고는 지금 다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거하고 좀 다른 측면이 뭐냐면은 개개인에게 맞춤으로 노동자들 개개인에게 맞춤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적절한 노동자에게 가장 적절한 곳으로 가게 이렇게 개별 핸드폰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별 핸드폰으로 가게 됩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다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효율적이 되었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었다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의 효율적이라는 게 이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일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제문에서도 말했듯이 굉장히 건강과 안정을 무시하고 가장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일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렇게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사실 알고리즘은 일하는 과정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과정을 다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고 하는 것이 다 자동으로 기록되고, 그것이 나중에 평가가 돼서 음식도 그렇고 음식 배달도 그렇고 대리운전도 그렇고 코를 안 준다든지 이 거리를 짧게, 이 반경 거리 호출을 주는 거를 짧게 주는 반경을 적게 한다든지, 이래서 나쁜 일만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은 그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이 적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게 이 사람 평가가 나쁘다,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면 잘 안 된다, 뭐 해갖고 자동으로 안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노동자들이 이렇게 감시당하고 제재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재당하고 감시당하는 걸 알겠지만 제재당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당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플랫폼 노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에서도 많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연구하는 게 물류 노동을 연구하는 게 있는데, 아마존인 한국에서는 쿠팡 같은 데죠. 거기서도 어떻게 되면 거대한 이 창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동자들의 PDA에 어디로 어떻게 몇 발자국 몇 미터 가서 어디로 돌아서 몇 번 진열돼서 몇 번 물건을 또 집어넣으시오,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또 거기 이제 바구니에 넣으면은 또 다음에 어디로 가서 하라는 게 그렇게 계속 나오는 방식이죠. 그걸 따라서 일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대로 얼마나 빨리 하고 있는지, 이제 아니면 지금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지, 이게 다 실시간으로 감시가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 노동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아니라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일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발제자도 그런 점을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방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발표자분이나 앞에 정홍주 교수님 토론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걸 좀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단순히 노동자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기업이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갖게 하는 노동자로서 인정받는 것의 반대편은 기업이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시도 하고 통제도 하고 가격 결정도 하기 때문에 사용주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 사용주로서의 책임이라는 건 최소한의 그 건강, 안전, 사회보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걸 하나를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록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반영되고 평가되고 그러는데 이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게 요소들이 뭔지 모릅니다. 그걸 밝히지 않고 있어요. 밝히더라도 이런 것들이 평가 들어간다라고 해도 실제로 실험을 이렇게 해보면은 꼭 그거 밝히는 거에만 해당되지 않는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뭐냐라고 물어봐도 이거는 이게 굉장히 기업 비밀이라고 안 밝혀주는 거죠. 저는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리즘이 짜여지는 과정,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요소들, 이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필요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어서 아까 이 효율적이라는 말이 이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일시키고 빨리 일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알고리즘을 그렇게 안 짤 수도 있거든요. 알고리즘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짜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고리즘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최대한 빨리 많이 일하게 하는, 짜내는 이런 데만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바꿔서 노동자들이 이제 집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고리즘을 다시 짜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요소들, 기준들을 공개해야 되고 노동자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이런 정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알고리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야 한다라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놀랍습니다. 이제 빨간불이 안 켜졌는데 발표를 맞춰주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아마 그 청중들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라는 효율성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리가 너무 묵인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실행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대안으로 말씀하신 노동자에 대한 인정, 그리고 기업의 책임들, 그리고 알고리즘의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 공개, 그리고 효율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조금 더 건강과 안전을 배치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은준 교수님 그리고 장기현 소장님의 토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말씀 들으시고 박수민 연구자님께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사실 훨씬 더 대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연구나 또 여러 가지 굉장히 깊은 내공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대안,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이제 사실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 산업이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기술의 역량이 더욱더 극도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감시, 굉장히 촘촘한 규제, 촘촘한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런 그 감시와 독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보자면 비대칭이라는 단어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알고리즘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비대칭을 좀 극복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제도와 규제들이 이제 마련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반자적인 경제 주체들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토론이 또 연구자님에게 또 좋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종합해 보니까 인간의 따뜻함을 담은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 순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사전 참가 신청하신 분들에게 미리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된 질문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준 교수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현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플랫폼 이용자로서 플랫폼 노동자와 시장 관계 이상의 윤리적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윤리라는 게 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개인한테 윤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한테 윤리는 뭐냐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것은 고객이나 또는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나 공급자나 이런 사회 전반의 이해를 균형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플랫폼 기업이나 여러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첫 번째는 우선 공정한 계약 관계입니다. 이 공정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나와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윤도 함께 좀 도모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도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노동 기본권에서 배제돼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법 적용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게 뭐 떼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 계속 주제였던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누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통제라고 하는데, 지금은 직접 통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알고리즘의 순서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정 정도 노동자로 봐야 돼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 관계의 기본은 첫 번째는 공정한 계약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 대한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명쾌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시 한번 또 질문해주신 권두현 선생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수민 연구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모란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술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자로 선을 그어 표를 그리고 계산에 숫자를 적어넣는 일을 스프레드시트가 대신해 주어도 노동 시간을 줄지 않고 노동의 가치는 점점 더 인정받기 힘든 것 같습니다. 스프레드시트가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서 생수 배달 같은 일은 그 가치를 더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싼 값에 물을 배달시켜 먹으면서도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질문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공감이 가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 소비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먼저 노동의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은 지금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정해진다라고 가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고 인간 노동이고, 인간 노동은 단순히 어떤 가격이 아닌 거죠. 여기에는 사실 이거는 사회적인 계약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의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계약,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의해서 변화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큰 주제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사회적 합의와 이것을 어떤 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제 제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더 이런 것을 강조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이 있고, 안전배달료와 같은 종류의 어떤 새로운 종류의
제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임금 혹은 노동의 가치라는 것이 단순히 가격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계약이고 이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구자님의 소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하셨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쌀이나 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슈퍼를 좀 이용하는 것도 지역사회와 관계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감히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엔 장규현 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영희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 서구의 경제적 논리로 새 이름을 얻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중개업의 일종으로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노동 제공자와 플랫폼 제공자의 이익 분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받아들여질까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저도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글 쓸 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인력 중개업이란 건 뭐 지금 생긴 게 아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게 다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나라에서나 다 아주 고래로부터 있었던 것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술 이렇게 핸드폰 앱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하게 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차이가 이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가지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손쉽게 누구나 쉽게 이게 인력 중개업 하는 것보다 더 쉽게 핸드폰으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진입 장벽이 없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제 임금도 되게 보수도 되게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의 그 적용도 받지 못하죠.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최저선을 정해놓은 건데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가장 그 임금이 그런 경쟁에 의해서 임금이 보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적용된 이게 예전에 인력 중개업과 다른 점 첫 번째 하나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진입장벽을 없애서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졌다라는 점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태인 것인 거죠. 그러한 점에서 이제 전통적인 인력 중개업과는 좀 다른 점이 충분히 있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수수료를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게 만족할 것인가? 이건 사실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제 노동자들한테 해봐도 다 다르겠죠. 당연히 다 다를 텐데.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교섭을 해서 그거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집단적으로 이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정할 수가 있겠죠. 노동자들의 입장도 반영해서. 지금 그 플랫폼 노동장에서 음식 배달의 라이더 유니온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노조들이 있기는 한데 노조들이 생기고 있고 인정을 받기는 한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 수 있다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이 플랫폼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봤자 이 사용자들이 우리는 그냥 중개업자고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 의무가 없다. 그래서 교섭을 안 하려고 하는 측면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정홍준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들을 실제로 감시하는 거,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하고 실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대면적으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알고리즘으로 다 지시를 하는데 이걸 단순한 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이 교섭에 나와야 되고, 그런 집단적인 교섭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유사한 점과 좀 다른 점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배달 노동자분들 또는 플랫폼 기업 모두가 우리가 좀 사회적인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관계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많은 소비자분들도 그런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하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무엇인가 더 빨리 더 많은 효율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기술적인 접합을 잘 해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질문이 지금 또 들어왔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두 분의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정홍준 교수님, 장귀연 그 소장님께 질문을 또 드릴 건데요. 먼저 정홍준 교수님께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장희진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모두 안전,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기술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 어떡하세요? 다른 분한테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렇지만은 안전은 일단은 그 기준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하려면은 좀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작업을 하다가 아차 실수를 해서 다칠 수가 있는데, 그 아차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차 실수했다고 해서 너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고 오토바이 탈 때 핸드폰 보지 말고 지킬 거 다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제조사업장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플랫폼 노동에서도 알고리즘이 사람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고들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기업한테만 그거를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인 이런 안전 시스템, 뭐 안전공학 이런 하신 분들이 좀 같이 이런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래서 같이 만드는 것에 어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기업에서 이걸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기업의 책임으로만 넘기지 말고 뭐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그룹 또는 국가 뭐 여러 대입 방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접근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도 상당히 또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다음은 장규현 소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온라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마케팅이나 판매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플랫폼에 뛰어드는 추세입니다. 빠른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노동시장에서 소외가 되는데, 소외되지 않기 위해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 플랫폼이 우리가 이제 배달이라든지 뭐 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수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온라인 플랫폼도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이 소상공인들이든 아니면 개별 노동자든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 팔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리면은 그걸 온라인을 통해서 이 자기의 노동력이나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봤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 배달이나 이런 플랫폼과 비슷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직접 지시는 하진 않죠. 이 플랫폼에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지시를 하지 않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프리랜서들이 들어가니까 지시는 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어디에 자리에 배치를 하느냐, 그냥 앞에 있을수록 또는 추천 어디에 있을수록 이게 되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뭐 10배, 10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자리 배치의 권한을 또 이 플랫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죠. 뭐 상품평이라든지 얼마나 빨리 이걸 해주는다든지 뭐 그 판매량 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실험을 해보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알려주는 거하고 전혀 별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알고리즘에 다른 요인들이 분명히 들어간다라는 거죠. 들어가는데 그거를 또 투명하게 얘기해주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온라인몰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인지 프리랜서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플랫폼에서
플랫폼 기업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소득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자리 배치의 알고리즘을 권한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은 것도 있고, 역시 여기서도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만족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이 합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하자면 수수료나 이런 것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그런 문제 제기들, 그런 사회적 합의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두 번째로 여기서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일관되게 이제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드실 건데, 그냥, 힘내시라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제 2부 연사님들의 추천하신 도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박수민 연구자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메리 그레이와 시다스 수리가 쓴 고스트워크라는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이 책을 보면 우버 노동자들이 이제 운전을 시작할 때 이 핸드폰을 보고 얼굴을 인식해갖고 로그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그때 로그인할 때 얼굴을 인식하는 게 자동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또 다른 기워커들이 실시간으로 이 얼굴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기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자동화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자동화된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서 숨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고스트워크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 어떻게 이 알고리즘이나 자동화가 사람의 노동을 숨기는지, 그리고 사실 그것이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오래된 현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어떠한 대응들이 있어 왔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재밌겠는데 보면은 뭔가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면서 뭔가 분노까지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웅준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책 제목의 도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레미어스라고 옥스퍼드대 법대 교수가 쓴 책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 플랫폼 안에서 일하는 기업과 그 여러 이제 종속되어 있는 이 노동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한 운동장이 아닌 현실을 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또 이 플랫폼 기업에는 어떤 의무를 좀 제공해야 되며, 여기서 일하는 이 디펜던트 컨트랙터라는 이런 종속적인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권리를 부여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상세하게 하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현 소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소사나 주보프의 감시 자본주의 시대라는 책을 추천하였습니다. 이 소사나 주보프는 한 몇십 년 전부터 이 감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권의 책을 쓰신 분인데, 이전 거는 좀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게 바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은데, 이게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번역돼서 출간되기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양은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 봤을 때 헉 했거든요. 이렇게 두껍다니 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게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술이 감시로 전환되는 이런 사회적인 논리 체계,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어떻게 이제 이걸 민주적인 고삐를 채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 두껍다고 놀라지 마시고 그냥 술술 읽히는 책이니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예. 네, 모두 헉 할 수 있겠지만 인문학적 사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인문 360 제4회 인간과 기술 포럼에 준비된 모든 순서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수고해주신 박수민 연구자님, 정웅준 교수님, 그리고 장귀현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5회 인간과 기술 포럼은 기술과 사회라는 주제로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지금 메모창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1부의 연사분들 그리고 2부 연사분 6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2시간 동안 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회 인간과 기술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똑똑도서관 관장 김승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